자, 휴가죠. 혁명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닌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레닌은 또 소련을 어떻게 통치해 나갔느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이제 민주 집중제라는 겁니다. 이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혁명가 당이 갑자기 죄송해요. 혁명가 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천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뭐야? 이게 뭐냐면, 이 역사 발전 단계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설정한 단계인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말 그대로 공장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노동자들이 독재를 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를 쉽게 말하면 각종 사회주의적인 개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상사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산사회. 모두가 소유가 없고,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단계가 좀 중요한데, 말이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거지, 실제로는 혁명가들이 주도해서 사회주의 개혁 조치를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집중제라는 것은 소비에트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그러니까 즉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레닌 같은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의 중국 체제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걸 인민민주주의로 얘기하게 되는데, 민중의 입장을 중국 공산당이 대변하고, 공산당의 합의를 통해서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줘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헤드가 돼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어떤 복잡다단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보기에는 이건 독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 내에서는 이걸 민주주의로 봐요.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중의 입장을 당이 대변한다, 무조건. 그리고 그 당이 뽑은 대표가 국가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민주집중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레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를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레닌의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제국주의론이에요. 제국주의론은 뭐냐면, 이건 또 굉장히 유용하죠. 레닌은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가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게 뭐냐? 독점과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본가가 뭐 공장을 돌리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독점 상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음료수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막 떠오르질 않네요. 자동차 하면 업체가 너무 많다. 여튼 간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업체가 많아봤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회사가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더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결국은 소수의 기업가들이 시장 분야별로 다 독점을 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 삼성과 애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업가, 산업자본에 의한 독점이죠. 산업자본에 의한 독점을 누가 지지해주냐? 금융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 전체는 독점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건 마르크스가 여기까지 예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미 독점 단계로 들어가서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즉 대기업의 총수와 은행장들에 의해서 경제력이 집중되고 그들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단계로 막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곡물 시장의 메이저 업체 3개가 전 세계 곡물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독점이 심화가 되면, 즉 독점 자본주의가 강화가 되면, 마르크스 완전히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독점 자본주의가 강화가 되면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회주의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모순이거든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순에 따르면 결국은 이게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독점 자본주의는 자기의 독점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영국의 식민지들을 다 자기의 자본화에 통화시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세계대전 얘기했잖아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경제 대공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막 강화시키면서 결국은 식민지가 없는 독일, 일본 같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건 경제학적 표현으로 얘기한 건데, 레닌적 표현에 따르면 이 독점 자본주의 세력이 자신의 독점 자본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더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 파행과 모순이 일어나면서 대전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사고의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 레닌이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민주집중제는 이제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천하는 과정인데, 북한도 약간 그런 일종이죠. 북한은 좀 더 복잡한데, 여튼 제국주의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소수의 산업자본과 소수의 금융자본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그 독점의 모순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터진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느냐로 봤었을 때, 독점자본이라는 것은 계속 형성되는 건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튼, 그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레닌은 권력을 장악하고, 그 종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집니다. 전쟁에서 빠지죠. 굉장한 반발을, 무마하고 빠집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러시아 사회가 안정되죠.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들을 진행을 하고, 러시아 이권 문제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레닌이 종래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이권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력을 잡고 보니까 국제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 다른 나라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레닌은 러시아를 공산화시켰고, 이 공산혁명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러시아 이름이 소련으로 바뀌죠.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이권은 소련이 들어선 다음에도 안 바꿔요. 그리고 신경제 정책은 뭐냐면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일단 토지를 농민들한테 재분배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자영농이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공장은 이게 잘 안 돼요. 어디든 공장은 책임자가 있고 CEO가 있고 자본가의 어떤 이윤을 이렇게 막 추구할 목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를 자영농으로 재분배까지 성공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의 궁극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반발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는 자본주의를 인정해주면서 국가 경제를 좀 운영하겠다라는 융통성 있는 태도죠. 네프라고 부르죠. NEP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효과를 거둬요. 그래서 실제로 레닌과 사회주의자들은, 본인들의 권력을 공고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적당하게 유두리 있게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이 소련을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레닌이 아시아 혁명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국사를 배우게 되는데, 순원을 지지하면서 순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레닌이 보기에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멀었어요. 이념적 성숙도가 너무 떨어져. 그걸 갖다 이제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우리와 다른 발전 경로를 거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랬잖아요. 저들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고통을 겪는 것은 안타깝지만, 식민지가 돼서라도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필요악이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유럽 중심주의적인 발언이죠. 근데 레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거기서 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회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이들의 이 해방을 향한 욕구는 나중에 결국은 사회주의적인 세계로 발전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세계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피아파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천명하게 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 순원,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뛰고 있었던 순원에게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순원이 재기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북벌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레닌의 그러니까 이 전략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피아파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고 나면 제국주의 지배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가운데 사회주의가 세계혁명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튼 이 여파는 굉장히 컸죠. 왜냐면 레닌이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 편이다라고 이제 하니 아시아의 수많은 해방을 꿈꾸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소련에 찾아와서 소련에서 공부하고 소련의 사회주의 해방을 배우고 이러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거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레닌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재 정치인 거죠. 적절하게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정책을 지향하지만 여튼간에 사회주의 개혁, 토지 재분배, 그리고 당과 공산주의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한 공장 운영 같은 것들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경제를 관리하는 거죠. 자본가 계급을 밀어내 버리니까 그런 식의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제국주의와 전쟁의 시대로 규정을 하면서 피해방 민족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젊은 층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역사의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직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거나 투쟁의 전략을 보여주거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모순적 현상을 살펴보면서 그 모순적 현상을 잘 활용해서 뭔가 세상을 더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어떤 혁명운동이라는 것은 종래의 어떤 그 투표권으로 대표에게 위임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개혁되는 세상과 또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사회주의가 있고 그러진 않지만 이런 거에 좀 변형된 모습들, 뭐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긴 하죠. 근데 그건 조금 복잡한 얘기여서 아무튼 뭐 패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보면 뭐냐. 자, 제가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서 더 레프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순수한 공산주의의 역사만 다뤘다라면 지금 좀 넓게 봐서 더 레프트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급진주의 좌파의 역사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공산주의와 여성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97년인가에 중국을 처음 갔었어요. 근데 중국 정말 못 살 때예요. 그땐 진짜 가면 한국인들 좋아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우러러봤죠.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배우고 싶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중국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지금 가면 전혀 아니에요. 지금 가면 뭐 일개 지방 도시도 서울 정도 사니까. 근데 이제 뭐냐, 하나 제가 갔었을 때 참 특이했던 게 뭐냐, 여성들이 막 이렇게 이게 뭐라 표현해? 표현을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의 단적인 경험은 샤워하려고 그때만 이제 호텔이 이제 그 공동 샤워장이에요. 근데 그 속옷만 입고 있는데 여성 막 직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말을 편하게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고 당황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현상인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요리를 하고 가사를 막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인상적이어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남녀 평등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어떤 그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양성 평등이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여파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이 여성이 이제 그 유명한 콜론타인인데, 콜론타인이 이제 여기 나오네요. 그 사회복지인민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인인데, 그녀가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틀을 놓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에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문자 그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해놓고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가부장제를 거부한다. 가족에서 아버지가, 남성이 가족 전체를 주도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 개정을 통해서 민법상 결혼과 자유이혼제, 낙태합법화 뭐 이런 식 것들 다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어오는 흐름과 좀 달라요. 달라요.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여성운동을 통해서 사회 요구하면서 문화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된다면 그게 아니라 여기선 아예 국가 권력과 국가 시스템이 강력하게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그 촉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고 낙태를 합법화해서 여성들이 어떤 그런 성의 굴레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들. 아직도 이제 낙태 합법화 문제 두고는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족은 이제 필요성이 다 있다. 가족의 해체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아나키즘도 그랬지만 아나키즘이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급진주의자들이 보는 가장 큰 문제는 권위예요, 권위.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적인 재관계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도 있고 국가적인 재관계에서 권력자들이 일반 민중을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관계에서 아버지 남성이 어머니나 여성 혹은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급진주의자들의 이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의 해체예요. 가족의 해체. 사유재산의 해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가족의 해체예요. 가족의 필요성은 끝났다는 거죠. 왜냐? 가족은 억압 구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체를 하려고 했냐? 집단 생활을 통해서 가족과 어머니의 의무를 제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께 살면 공동 육아가 가능해지고 육아의 영역에서 꼭 여자만 할 필요도 없이 남성이 같이 포함돼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에 의한 억압 체제는 소멸이 될 것이다라고 또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토지 개혁을 하면 그걸 사회주의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개혁은 양반이나 지주가 갖고 있던 토지를 재분배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소유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이건 1단계예요. 2단계 뭐냐면 그렇게 토지 소유를 자영농으로 해서 지주계급과 귀족계급을 혁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생활, 집단농장을 가는 거예요. 집단농장을 간다라는 것들은 토지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잘 살자는 거죠. 이게 경제적 관계에서 보면은 집단 생활을 통해서 집단 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이 사유재산제 혁파로 가는 것이 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사회주의적 여성학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집단주의를 통해서 공동육아와 어머니성 자체가 분쇄가 되고 가부장제도 분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거나 여성의 어떤 육아나 어머니로서의 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될 수 있다고 보게 된 거죠.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콜론타이의 생각이에요. 이게 절반만 되고 절반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직상 의무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그 사회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여성들의 활동이 뛰어나요. 그리고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했죠, 여성들이.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동물을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이혼이나 낙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단 생활을 하면 집단 가족이 될 줄 알았더니 웬걸 아무도 육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권위를 해체한다? 해체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포스트 모던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런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 제도의 문제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족계에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공자님께서 내 새끼, 남 새끼보단 내 새끼가 더 소중하잖아요. 친친사상. 가까울수록 사람은 더 그 사람한테 애정을 품는다. 그런 어떤 인간의 기초적 요소를 너무나 쉽게 권위라는 단어, 가부장이라는 단어, 해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뭐라 하더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현실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영농을 만들어준 것까지 좋은데, 내 것도 네 것도 없는 세상. 그동안은 지주한테 눌려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 내 땅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갖게 되는 충족감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집단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 거면 내 건 아니잖아. 내 거다루듯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든지. 나는 이 정도 일하는데 너는 왜 이 정도 일하지 않아? 하면서 집단 갈등이 막 시작된다라든지. 그걸 통해서 또 위에 감시자가 와가지고 똑같이 야 너도 열심히 일하고 너도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간부층, 공산당 간부층 같은 새로운 계급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모순들이 막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쪽은 또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아버지가 문제긴 한데 그 아버지는 필요 없는가? 라든지 이 여성을 어머니라는 틀거리 안에 귀속시키는 건 문제인데 여성이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 역할 자체는 없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유, 저 신용한 저거, 굉장히 보수적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입장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정도의 영역이 들어가면 굉장히 간단하게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자연성, 보편성. 이제 여기서 이건 좀 철학적 담론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편성은 없다, 자연성은 없다, 자꾸 이렇게 가는데, 진짜 없냐? 100은 아니더라도 8, 90이 있지 않냐? 이 담론으로 어떤 좀 철학적 기반은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이 이게 이상과 방향에 비해서 이루어낸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공존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레닌은 이제 소련을 어느 정도 세팅 줘놓고 죽어요. 그 뒤를 이끌었던 사람이 스탈린이죠. 실질적으로 소련을 성장시키고 버티게 만들었던 사람은 스탈린이에요. 약간 그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사람들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한편에서는 여기 제가 산업화 그리고 대공포란 말을 썼는데, 한편에서 스탈린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산업국가로서의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한편에서 스탈린은 그런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자행했어요. 이게 좀 러시아 군주들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표트르 대제나 2반 3세나 2반 4세, 2반 4세는 쓰레기고, 에카테리나 2세 이런 사람들 보면 전체로 봤을 때 러시아는 엄청 강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이런 것처럼 스탈린도 비슷해요. 러시아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강성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로 인한 가공한 인권 유린이 또 있어요. 참 이 역사적인데 오늘은 시간상 인권 유린까지 못할 것 같고 산업화 부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화. 레닌의 슬로건. 소비에트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레닌의 슬로건은 전력 보급이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소비에트의 열정과 전력 보급이 공산주의자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가 바뀌면서 폰트가 다 날아가서 참 제 눈에 정말 폰트가 너무 안 이쁘네요. 근데 여튼 뭐냐? 이거예요.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뭐냐?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야, 니들이 이런 식으로 착취적으로 해서 니들만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사회를 건설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전력 생산을 확충시키고 산업화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정책은 스탈린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몰아서 정리한 건데, 소비에트 정부가 이제 산업 국유화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었던 이 자본가까지 제전 러시아에 있었던 산업시설을 다 인수한 거죠. 자본가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계획위원회, 고스플랜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국가경제정책을 주관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최초로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등장해요. 28년부터 31년 사이에. 생각보다 5년이 안 됐죠. 초가 달성돼서 5년이 안 됐어요. 요 얘기 나오면, 선생님, 박정희가 그럼 공산주의자예요?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말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게 역사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가 철천지 원수면서도 또 똑같이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경제개발계획. 국가가 경제개발계획위원회를 세워서 국가가 경제정책을 주관하면서 특히 5개년 계획 같은 단기 집중계획을 세워서 어떤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요 발명품. 요거는 이제 소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거는 그 전에 뭐 일본이나 독일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지만 아예 여기가 100% 주관하면서 자본가를 배제시키는 거. 그리고 국가가 아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끌어가는 것들은 이제 공산주의 모델이고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산업국가들이 많은 영감을 받았죠. 속도전. 4년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엄청난 에너지들, 이 자원을 86%를 중공업에 투자했어요. 사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동전의 양면이죠. 중공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공업이 발전하질 않아요. 민간 생필품이나 삶의 질이 윤택해지질 않아요.
대신에 중공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 개발 발전과 뭐 우주 산업 그리고 핵미사일 등등등의 국가의 국력이 강해진 효과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1500개 공장을 건설했고 우라산맥 일대에 이 마그네토스트로이 뭐 서부 시베리아의 쿠즈네츠스트로이 뭐 발음 잘 안 난다 등등등의 공업단지들 콤비나트라고 아마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어마어마한 그 공장 단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스티아노프 운동, 사회주의적 경쟁 체제인데 진짜 웃겨요. 스티아노프라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티아노프가 1935년 본인에게 할당된 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경쟁이 없으니까 할당제예요. 본인에게 할당된 목표를 무려 1400%를 달성했다고 신고를 해요. 오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1400%는 뭐야? 140배.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석탄을 5kg를 캐야 되는데 900kg를 캤다 그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야 당에서 막 칭찬하는 거죠. 스티아노프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아노프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회주의 지역에서의 어떤 노동력 생산 향상 운동에 큰 영향을 줘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게 북한의 천리마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이런 운동이라 할 수 있죠. 즉 자본가 우리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경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상을 제시하는 거죠. 사회주의적 열정,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냐 하면서 자발적 노력을 이렇게 끌어내게 되는 운동인 건데 이게 변형된 게 이제 북한의 천리마 운동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은 토지를 분배했다가 다시 집단 농장으로 바꿔요. 소포스, 콜호스 뭐 등등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소포스는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농장이고 그리고 콜호스는 그냥 집단 농장인데 그냥 다 어찌됐건 사유재산제를 없애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농장, 대단히 농장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레닌 때 진행됐었던 신경제정책. 이 신경제정책은 이제 대거 자본가를 육성하는 거 아니고 소자본가들을 육성하는 건데 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다 했는데 스탈린 단계에 들어오면 그런 소자본가들, 네프라 불렀죠. 다 제거시키고 콜라크, 분홍, 지역의 부자 농민들 다 제거시켜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2월혁명과 10월혁명을 통해서 짜르 체제와 귀족들은 제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걷어내더라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지주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초원에 있는 권세가 양반들과 왕은 제거했지만 지역 유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투쟁을 했었어요. 특히 이 농촌을 집단 농장화시키는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이 분홍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었고 어떤 열받는 분홍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 500마리를 막 다 죽여버리고 엄청나게 저항해요. 근데 이 스탈린이 공산당원들 다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 참극과 투쟁 속에서 결국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제거시키고 이 사람들을 제거시키면서 사회적인 기득권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성장. 이게 뭐냐면 1929년에 이제 3.7%를 성장했는데 37년이 되면 13.7%로 성장해요. 전력 생산은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15위에서 3위로 올라가고 기계 설비도 세계 2위로 성장을 해요. 사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당시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여러 혼란기에 비해서 정말 거의 경이로운 수준으로 사실은 소련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문제가 생겨요. 단기적 성장은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 해야 되나? 부모가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갈구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애가 커가면서 그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혼나면 말을 듣죠. 야, 똑바로 임마. 책을 읽어야지.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저도 알거든요. 한 2, 3년 지나면 아빠 말을 우습게 여길 거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벌써 이제 저희 첫째는 4학년 되니까 걔는 벌써부터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받아들여지 어떻겠어요. 뭐 진생지가 사는 건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단기적이고 집중적이고 혁명적 이상의 열정이 있고 또 특별히 초기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혜택도 보고 막 관료로 승진도 하고 이럴 때 이게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자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프나 콜라크 같은 지주와 지역 유지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당 관료를 심으니까 이제는 당 관료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관료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관료들은 윗단의 말을 잘 들을 뿐이지 뭐 이렇게 어떤 그 지역 유지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윤리관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산업가가 보여주는 기민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감추기 위해서 서로를 조작하는 거죠. 과장된 허위 성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 막 30% 성장, 50% 성장. 근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거죠. 현실을 보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처음 50년대 이후부터는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계속 생산력이 저하가 되고 관료주의의 폐해들이 막 등장하다가 결국 이게 이제 8, 90년대 때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요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차라리 그 베르포크 시대나 파시즘 같은 게 저는 더 인사이트가 와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베르포크나 그 19세기 프랑스나 파시즘 같은 거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양태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소비의 시대, 자본주의의 창궐, 그 안에서 보여주는 혐오 문화, 그리고 개인화된 모습들, 내면화된 거, 상대주의화된 것들 막 일어나요. 근데 사회주의는 나 급진주의 역사를 일단 공부하다 보면 되게 오늘 우리의 결과 안 맞아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우리는 이걸 다 비판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인간의 이상적 열정이 어떻게 이깁니까? 관료들의 노력이라는 것을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율성과 상대가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자유를 허용해주고 자유로운 창의성과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에 의한 성과를 정부와 관료가 컨트롤해주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보적 열정의 가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상주의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 완성과 진보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 이거죠. 자본주의가 규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노동 문제가 그러니까 뭘 사라져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과 적당히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부의 위계관계가 너무 정확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옛날에 정말 못 살던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지만 그거 누가 담당해요? 제3세계 노동자들이 담당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공장이 그쪽에 가서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적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 게 뭐냐면 드문드문 유효한 건데 여전히 유효한 부분은 이제 자본주의 모순이 고스란히 현재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장 파괴의 문제를 넘어서서 환경 파괴나 지구 파괴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 어떻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저도 분명한 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더 낮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발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수청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요. 스탈린 때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이따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책을 저술을 하면서 레닌주의를 단순화시키고 레닌이 생각했던 것만이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레닌이 생각하는 것만이 올바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레닌에 대한 내 생각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즉 레닌도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좀 독재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자기 생각보다 다 틀렸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좀 레닌 단계에선 사회주의 내에서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스탈린 단계로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본인 생각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양대 경쟁자가 트로츠키였는데 트로츠키는 이제 영구혁명론이라고 해서
혁명이 소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스탈린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어떤데 무슨 지금 거냐. 일단 일국 사회주의, 우리 소련부터 잘 돼야 된다. 이 둘의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이 무슨 짓을 하냐면 레닌주의를 단순화시키면서 레닌주의에 대한 스탈린적 해석, 쉽게 말하면 스탈린 생각만 옳다는 걸로 사상의 폭이 가뜩이나 사회주의가 좁은데 더 줄여버리게 되는 거고, 트로츠키 영구혁명론을 영구 절망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일국 사회주의론만 옳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독재적인 권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키스트들이 지적했던 대로.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개혁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가 꽤 괜찮은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사회냐. 일단 다른 건 나중에 일어나는 인권유례 같은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오늘 우리 자유주의 사회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광범위한 민주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판은 이제 밖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스탈린 단계에서 소련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탈린은 결국은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인 제국주의 국가 소련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여전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기 모순적인 파행이 드러나는 거죠. 동유럽을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폴란드를 분할하거나 발트 3국 흡수해서 소련 영토로 만들어버리고,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독 이런 나라들을 위성국가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나라에 다 소련군을 파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긴 했었지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독일과 폴란드와 동유럽을 찢어먹는 것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분할, 발트 3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 루마니아 일부 영토 장악. 나중에 결국에 다 영토로 먹어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제국주의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탈린의 명분은 뭐냐?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아야 된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 그걸 위해서라면 난 이런 짓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1년에는 소일 불가침 조약도 맺어요.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국가로 뜨니까 일본과의 전쟁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본인이 당서기장, 수상, 대원수 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때 참 재밌는 게 뭐냐?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계급투쟁이나 세계혁명 같은 건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 위대한 러시아 민족, 우리의 가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를 또 버텨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기 모순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보고 있으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동아시아 특유의 유교문화나 가족주의 안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더 강하죠. 그리고 도교니 불교니 오히려 종교가 융성하죠. 기독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었나요? 해체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가족이 강화됐죠.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요. 차라리 레닌은 전 세계 혁명을 지원한다면서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국가적 이익에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주죠. 그래서 참 웃긴 게 소련은 그렇게 오랫동안 중공산당을 지원하지 않아요. 중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보다는 중국의 민족주의자 순원의 후계자였었던 장제스를 더 지지하는 모습들도 또 보여주게 되고, 한국전쟁 당시에 물자들을 지원해주긴 했지만 끝내 군대를 보내진 않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소련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인데 제국주의 국가의 또 모습을 띠는구나. 냉전의 시대 때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이상이 관철이 된 거죠. 제한적으로. 근데 말하다 보면 너무 피폐해지죠. 왜냐면 마르크스가 정말 꿈꿨었던 세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세계인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고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탈린적 사고만 해야 되고, 세계관이 줄어드는 거죠. 정신적 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관료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비효율성의 극치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만들 못한 사회가 되다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판적으로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뒷부분도 비판적 요소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보다 더 넓고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하니까 약간 씁쓸해지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인권유린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서양 문명의 역사 학원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시간 좀 내서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누구의 저기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책 한 권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좀 프랑스 혁명이 땡깁니다, 저는 역시 산업혁명이에요 하면 서점에 가서 그런 책 하나 정도 좀 읽고 그렇게만 딱 하면 겨울방학 때 되면 한 단계 성장한 내가 보인다. 이런 시간으로 제 교양 수업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잔소리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했어요. 끝.